자,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범위, 예, 효력 범위. 요 이야기하기 전에 형사법의 대원칙이 주관적으로는 가분이고 객관적으로는 불가분이 대원칙이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면 그 사람은 각각 따로따로 취급한다 이 말이란 말이야. 원래 피고인이 여러 명 등장하더라도 한 사람의 피고인에 대해서 발생한 사유가 다른 사람에 영향을 안 미쳐. 근데 객관적 불가분, 물적 불가분은 한 개의 사건을 한 개의 묶음 단위로 취급한다는 거고 나누지 않는다는 건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관적 가분의 원칙입니다. 주관적 가분의 원칙.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주관적 범위에 1번 공소직이 된 피고인, 그게 주관적 가분으로 되어 있잖아. 그게 형사법의 대원칙이단 말이야. 그래서 그 A가 절도범, 살인범의 진짜 범인인데, 절도범은 강도범, 뇌물죄 진짜 범인인데 A-가 누명을 썼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기소를 한다 한들 진범 A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정지가 되나 안 되나 문제인데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공소직이 된 피고인에 대한만 미친다는 겁니다. 주관적 가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범인 아닌 자에 대한 공소직은 진범인, 진짜 범인을 줄임말이 진범인이죠. 진짜 범인의 공소시효를 정지하지 못합니다. 정지하지 않는다. 자, 그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2번에 공범에 대한 예외로서 예외적인 주관적 불가분 현상이 있어요. 예외적 불가분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공범이면 이거 공소시효는 피고는 미친다. 법인 아닌 자에 대한 공소는 진범인 공소를 정지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 A하고 B가 있는데 A, B가 공범이에요. 둘이 같이 뭐 작당을 해가지고 절도를 했거나 뇌물을 먹었다. 그러면 A만 잡아다가 재판에 기소하면 A의 공소시효도 자동적으로 정지되지만 재판받는 기간 B의 공소시효도 정지가 됩니다. 도망다니는 B의 공소시효도 정지가 돼요. 이건 공범처벌의 형평성을 위해서 예외적인 불가분 현상을 인정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때 공범 속에는 대항범인 필요적 공범은 안 들어갑니다. 대항범은 왜냐하면 뇌물을 A, B가 둘이 같이 공모로서 같이 먹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데 A하고 B가 A가 뇌물을 받고 B가 뇌물을 줬잖아요. 그러면 형법에서는 이걸 필요적 공범이라고 그러죠. 필요적 공범. 그리고 대항범이라고 그러는데 대항범인 필요적 공범의 경우에는 한 조문에 두 사람이 공동해서 한 조문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문이 따로따로 있죠. 뇌물 공여죄 그 조문 따로 있고 뇌물 공여죄 있고 뇌물 수수죄가 있잖아. 각각 별개의 범죄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뇌물 공여죄의 공범을 잡아다가 재판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의 공소시효는 자동으로 정지되지만 뇌물 수수죄의 공범의 공소시효는 정지가 안 됩니다. 대항범 여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가 그 공범 외의 공소시효는 얘가 재판받는 기간 동안 진행이 안 되고 나머지 기간이 진행이 되려면 기판력이 없는 공수기관 관할 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죠. 그죠? 그런데 공범비는 A가 재판받는 기간 동안 얘는 재판 안 받지만 무조건 공소시효가 자동으로 정지되니까 얘의 A의 어떤 재판이든 유죄든 무죄든 면소든 기판력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얘의 공소시효는 항상 진행이 됩니다. 나머지 기간이. 예? 그걸 또 조심하시고요. 책에 봐보죠. 공범 1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죄에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공범 1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죄에도 효력이 미치고 이게 공소시효의 주관적 가분에 대한 예외죠.
한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다른 공범에 영향을 안 미치지만 공소시효 정지만큼만은 다른 공범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범 처벌의 형평성을 위한 거죠. 여기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을 불문하지만 다만 뇌물 공여죄, 뇌물 수수죄와 같은 대항범인 필요적 공범은 각각 별도 규정으로 따로따로 처벌받는 것이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필요적 공범에는 포함되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공범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필요적 공범은 넓은 의미의 공범이죠. 광의 공범입니다. 그다음 또 공범의 경우는 그 재판의 결과가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유죄, 무죄, 면소의 경우에도 정지되고요. 이런 약식명이 확정된 때도 같아요. 자, 여기 조금 어려운데 A, B가 있으면 A가 잡혀서 재판을 받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고요. 이 재판이 끝나면 나머지 기간이 진행이 되는데 이 재판은 관할 위반, 공소기각 같은 형식 재판이라는 기판력이 없는 재판이 끝난 후 예의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요 피해 공소시효도 재판은 얘가 받지만 따라서 정지가 된다고. 따라 정지가 되고 일반 사람은 이거 잘 모른다 그랬죠. 일반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 것만 계산해 가지고 지 공범이 잡혀서 재판받는 기간 동안 지 것도 정지된다는 걸 모르고 지 혼자 계산해 가지고 나가지고 공소시효 완성됐다고 수배줘 이러다가 수배 해제해줘 이러다가 잡혀 들어간 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정지가 되는데 이것은 관할 위반 공소기각뿐만 아니라 A의 어떤 재판이든 유죄 판결이든 무죄 판결이든 뭐 면소든 관계가 없어요. 그다음에 요 유죄 중에 일종의 약식 명령이 나도 마찬가지죠. 얘의 A 재판이 어떤 경우도 끝나면 피해 공소시효는 나머지 기간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진행이 돼요. 근데 약식 명령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정식 재판을 며칠 안에 청구해야 돼요? 정식 재판 청구를 7일 안에 해야 되잖아, 그지? 정식 재판을 약식 명령이 났는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얘 재판이 끝나서 안 끝나서 A가 안 끝났지, 그지? 그러면 얘 공소시효도 정지가 계속 돼줘야 되겠죠, 그죠? 계속 돼줘야 되는데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면 근데 약식 명령이 확정이 되고요. 이 정재판 청구기간 7일을 못 지킨 게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 확정된 약식 명령 효력을 없애는 방법이 있죠. 정재판 청구를 회복 청구를 하면 되잖아, 그지? 회복 청구를 하면 그 정재판으로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얘 재판이 진행이 계속되니까 얘도 이만큼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이렇게 늘려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 안 합니다. 확정이 되고 회복됐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이제 끝났고 진행이 됐나 봐요. 그건 좀 이따 판례에서 볼게요. 자, 일단 요 필요적 공범에 관한 판례부터 보죠. 뭐 많이 나오고 한두 번 알면 되죠. 한두 번 보면 돼요. 뇌물 공여죄, 뇌물 수수죄, 뇌물 준 사람 공여죠. 뇌물 수수 받은 사람이죠. 사유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항된 마주 본 거죠. 대항된 해외 존재를 필요할 뿐 각자의 구성 요건을 실현하고 별도 형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자, 줄 쳐놓으시고요. 각자 구성을 실현하고 별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이 이상의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뇌물을 둘이 같이 합동해서 받은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는 각자 상대의 범위에 대해 형법 총칙 공범규정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형법에서 중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야 너 나한테 뇌물을 갖다 바쳐라고 교사를 했다 하더라도 뇌물 그 공여죄에 교사범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의 그냥 뇌물 수수죄만 된다는 거죠. 공범이나 뇌물 공여죄, 뇌물 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요 점은 요 문장 쭉 줄쳐놓고요. 이런 것만 줄쳐서 요약을 하세요. 줄을 끊는 이유는
다음에 책을 볼 때 그것만 봐서 책을 빨리 보게 한 작업입니다.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줄을 치세요. 책을 요약한다는 의미로 줄을 쳐야지 다음 볼 때 똑같이 안 봐도 되지. 그거 없이 그냥 줄 쳐놓으면 그냥 자기 줄이 자기 읽는 거 방해를 할 뿐이에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줄 치는 목적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다음에는 내가 줄 친 것만 딱 읽으면 뭐 이런 뭐 흰고로 된 걸 안 읽어도 되니까 빨리 읽는단 말이야. 빨리. 자, 아하, 그 판례를 안 넣어놨구나. 요 판례를 안 넣어놨어. 이거 요 PPT 안 들어가 있네. 나중에 넣어서 그런가 보다. 그 판례 두 번째 판례 봐보세요. 공범정리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일단 한 PPT 한 봐보고 내가 안 넣어놨나? 판례로 뭐 두 번 세 번씩 들어갔어. 나가 그렇지 안 넣어놨네. 나가 그에 대한 정세판 회복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 정지 않고 계속 진행이 된다. 이것도 PPT에 빠져 있고 판례도 빠져 있네. 이 책을 새로 쓰면서 더 추가했나 보다. 옛날 여기서 자, 요 얘기 할게요. 요 유죄 속에 약식 명령이 들어간단 말이야. 약식 명령이. 요거 책은 다른 시험에 나왔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새 책에 요 책 만들면서 넣어놨어. 약식 명령이 났고 약식 명령이 확정돼도 예외 공소시효는 진행이 되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도 약식 명령이 확정됐는데 이제 약식 명령이 내는데 참 정식 재판으로 들어가면 예외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만큼 늘어나니까 예외 공소시효 기간도 이렇게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공소 정지 기간도. 근데 정세판을 청구를 못 하고요. 약식 명령이 그냥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으면 이 순간 확정이 됐으면 얘도 요만큼만 정지가 되는 거죠. 확정이 돼서 재판이 끝났으니까 얘도 요만큼만 정지가 되는데 요 약식 명령이 확정된 것이 자기가 정세판 청구 기간을 자기 잘못이 아닌 사유로 그 7일간을 넘겼다 그러면 이 정식 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회복 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면 예외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죠. 새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 정지는 여기서 끝나고 나머지 기간이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아마 옛날 책에는 없지 싶은데 자, 두 번째 판례 봐봐. 공범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공범 1인 재판이 확정되면 그 재판의 결과가 공소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아마 옛날 책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유죄 무죄인 경우에도 그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공소가 진행되고 이는 약식명이 확정된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공범 1호자의 약식명이 확정되고 그 후 정재판 청구가 회복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이에 검사가 다른 공범죄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범사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얘를 잡아다 기소를 못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다른 공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공범 1에 대한 약식명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세판 청구권 회복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이 기간 동안 다른 공범죄에 대한 공소를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하는데 이미 진행하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면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을 계속하고 자기 걸로 충분히 만들어놔야 돼. 최근 법원직 시험연가가 나왔어요. 경찰 시험은 다른 시험에 나오면 거의 뺏겨낸다고. 상의적으로 만든 건 좀 드물어요. 자, 그 다음 얘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얘기가. A, B가 공범이라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A가 재판받는 기간 동안 B의 공소시효도 정지가 되죠. 그 재판받는 기간 동안 무슨 재판이든 간에. 그런데 얘가 이제 재판이 끝나고 무죄 판결을 받아요. 무죄 판결을 받는데 만약에 책임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얘가 재판받는 기간 동안 공범 B의 공소시효도 그대로 정지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은 공범 A가 책임이 조각되면 책임이 없다 그러면 B는 책임이 있고요. 이럴 때도 둘이 공범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인데 이거는 형법상 공범 종속성설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요. 공범. 이 둘이 공범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만 공통되면 공범으로 본다. 이런 것도 있고 위법이 공통되면 공범으로 본다. 책임까지 공통되어야 둘 다 책임이 있어야지만 공범으로 본다. 뭐 이런 형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대원 판례는 우리나라 다수서는 둘이 책임까지 같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지, 그지? 구성요건 해당성 A, B 둘이 공통되고 위법성만 서로 공통되면 요 순간 공범으로 보잖아. 이런 종속 형식을 무슨 종속 형식으로 그래? 제한적 종속 형식으로 그러지 않나? 그지? 제한적 종속 성설. 그래서 그 A는 책임이 없고 B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범으로 보는 거지. 요 둘만 공통되면 공범으로 보니까, 그지? 그래서 여전히 공범으로 봅니다. 여전으로 공범으로 보니까 책임 조각이 되면 A가 책임 조각이 되더라도 책임 조각은 어떨 때 돼? 뭐 강요된 얘기라든가 14세 미만이라든가, 그지? 그래서 어린애가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야. 그러면 영화 곧 나올 텐데 레옹하고 마틸다 기억나나? 레옹하고 마틸다. 레옹은 40대이고 마틸다는 12살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12살이면 대한민국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형사 책임을 면제해요. 책임 조각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틸다가 재판받는 기간 동안 그 레옹은 여전히 공범이지. 얘만 형사 미성년이라고 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공범이죠, 그죠? 그러면 마틸다가 재판받는 기간 동안 레옹의 공소시효 정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마틸다가 책임 조각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아니고 범죄에 가담한 게 없다,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둘이 공범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즉 구성의 해당성이 없단 말이야. 구성의 해당성이 자체가 없어. 그러면 공범이 아니라고, 그지? 그럴 때는 둘을 공범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마틸다가 재판받는 기간 또한 레옹의 공소시효도 정지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또 중요하단 말이야. 두 개 또 중복이 돼 있네. 자, 이게 마지막 얘기죠. 그다음 얘기. 다만 공범 중 1인의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가 된 경우는 그 공범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서 마틸다에 대한 공소로서 진범인 레옹이죠. 왜 진범이란 말이 나왔냐니까 공범이라고 기소됐는데 범죄 증명이 없으면 공범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된 거지, 그지? 그래서 진범만 남게 됩니다.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판례에서 확인해 보죠. 이 판례 계속 시험에 나와요.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올 게 많단 말이야. 공범 이론으로 기소된 자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공동으로 하였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책임적을 이유로 무죄되는 경우는 달리 책임적 액주를 쳐놓고요. 달리에다가 항상 별표해 놨어요. 요거를 안 읽고 와가지고 둘이 똑같아요라고 늘 우기는 친구가 많아요. 달리입니다. 달리, 서로 달리.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공범 중 1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는 그를 공범이라 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서, 그러니까 마틸다죠. 마틸다에 대한 공소로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이 없다. 없다. 자, 인터넷에서 구했어. 레옹이고 마틸다. 마틸다가 이 고민형을 들고 다녔구나. 레옹이 들고 다녔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걸 갖고 오지 않나?
이게 포스터에 이게 많은 걸 숨기고 있었구나. 봐봐. 얘가 이제 들고 오는구나. 뭐 말은 자기는 16살을 그랬는데 12살밖에 안 되고, 둘이 이러면 공범이지, 그치? 다리 뻔했으니까. 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함정을 팔 수 있어요. 책임이 없다는 이런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계속 공범이니까, 한 공범의 공소 제기돼서 공소시효 정되면 다른 공범도 공소시효 정지가 돼요. 범죄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아야 이 사람이 재판받는 기간 동안 예의의 공소시효도 정지가 정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 전의 경우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되고, 기소 후의 경우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도 잘 알아두고, 오케이, 거기까지만 하죠.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나올 게 많아요. 공소시효 쪽은 철저히 잘 해두시고요. 조금이라도 모르고 의문스러운 게 있으면 와서 질문을 하고, 질문할 때 항상 그 강의 노트 같이 들고 와서 질문해. 거기에 설명 방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어봐야 돼. 그 묻는 과정에서 공부가 돼요. 뭐 부끄럽다라고 묻는 걸 회피하면 시간 낭비이고, 꼭 보면 이런 친구가 있어. 선생님 이거 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질문하러 왔는데 이러는데, 이제 그 마음이 그런 거지. 이런 거 물었다가 선생님이 욕하지 않을까. 이 새끼는 뭐 머리가 나쁜 새끼 아니냐 이렇게 속으로 욕하지 않을까. 이게 무서워서 질문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 본데, 그 시간 낭비예요. 10분만 들으면 해결될 걸 1시간 동안 낑낑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 질문할 거를 금방금방 질문하면 좋은데 또 그런 성격이 있는 친구가 있지. 금방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야 되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못하는 친구인데, 그런 거는 옆에 그 메모를 해놔. 메모해놓고 요거는 질문하겠다고 하고, 고민하지 말고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뭐가 모르겠다라고 표시만 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모아서 쌤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오면 그때 모아서 한꺼번에 질문하든가. 근데 한 그 10몇 프로는 그렇게 적다가 뒤에 가면 되돌아오면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생각이 나서. 근데 그렇게 내가 뭘 모르는가를 적는 것도 이것도 공부예요. 공부. 내가 뭘 모르는가 적는 거. 내가 뭘 모르는지 질문하는 것도 공부예요. 질문하다가 보면 상당한 또 많은 친구들이 내한테 질문하면 내가 뭐 보고 말 안 해요. 선생님 이거 몇 번에 몇 번, 아니 뭐 이상한데 이렇게 물으면 뭐가 모르겠다는 얘기인지 질문이 뭐야라는 것을 내가 되물어요. 되물어서 설명을 하게 만듭니다. 질문을 설명. 그러면 그걸 설명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해답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해답을. 그게 머리가 터져 나가는 과정이 사실 그게 공부 방법이고, 그 과정이 바로 스터디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 머리 발달에 도움이 돼요. 집중에도 도움이 되고. 질문을 하세요. 수업 시간에 말고 쉴 때.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제일 뒤에가 있는데 이걸 앞에를 당겼어요. 시험에 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이해가 돼요. 형사소송법이 빨리 또 이해가 돼요. 약식이 뭔지 적결이 뭔지. 그래서 다른 책과는 달리 이거를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공소제기 쪽으로 약식 절차하고 적결 심판 절차, 이 두 가지고, 이 두 가지는 경찰 시험에 단골로 나옵니다. 항상 즉심이 뭐 많이 안 나와야 한 1년 쉬었다면 반드시 나와요. 왜냐하면 경찰 직무이기 때문에 적결 심판 절차가. 그리고 그하고 곁들여서 약식이 나오고, 약식은 뭐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항상 어딘가 끼어나 양념처럼 나와요. 약식은. 그래서 이 둘을 잘 해둬야 됩니다. 공소제기 특별 절차예요. 공소제기 특별 절차로 따로 뺐는데, 이게 뭐냐니까, 원래 재판은 지방법원 1심에서 하죠. 단독 판사든 합의부든 그부터 시작하죠. 인천 같으면 인천지방법원 단독이나 합의부가 하는데,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공판 절차로 진행하면. 그래서 이제 공판 준비 절차라는 것도 만들었고요. 정식으로 하자면 이런 세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두 절차, 사회심리 절차, 판결 선고 절차,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나누고, 모두 절차는 그냥 오픈 세레머니에 해당하죠.
그 진술 거부권 고지하고 뭐 인정신문하고 뭐 서류 주고받고 인사 말고 말죠. 요 사심리가 본격이죠. 범죄 사실을 심리하는 것인데 심리라는 게 증인 신문하고 피고인 신문하고 이게 심리죠. 증거 자료 보고 CCTV 보고 이런 것들이 그 사심인데 이게 이제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니까 증인 한 사람 신문하는데 오전에 4시간 증인 1명, 오후 4시간 증인 1명. 그래서 하루에 증인 2명만 심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한 100명 되면 40번을 재판해야 돼. 40일을. 응? 증인이 10명 돼도 그죠? 며칠 해야 돼요? 한 5일을 해야 되잖아. 5일 연속 5일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연단 말이야. 한 달에 한 번. 박근혜 재판 같으면 지금 뭐 1년에 다 돼가도 지금 못 끝내잖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사실이고 뭐 피고인도 뭐 벌금만 내고 이러면 받아들이고 이런 간단한 사실도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하려면 몇 개월씩 걸리니까 재판하는 판사도 피곤하고 재판하는 피고인도 뭐 형벌보다는 재판받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할 수가 있어요. 재판받는 자체가. 그래서 간단한 사건은 빨리 재판하고 많은 절차를 2개를 만들어 놨어요. 형사법에는 약식이 있고요. 즉결심판 절차 보면 즉심이 있는데 논리 순서를 보면 경찰서의 즉결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기각이 되면 약식으로 넘어가거나 1심 정식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형사정법이 약식을 먼저 규정해놓고 요 규정을 즉심에 갖다 끌어다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약식이 먼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약식. 즉심이 뒤로 가 있고요. 사건 진행 절차로는 즉심이 먼저 나오고 약식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 2 절차는 공판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간단한 사건을 빨리 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이런 거를 소송 경제를 위한 제도라고 그래요.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재판하기 위한 건데 즉결 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경찰청장도 아니죠. 경찰서장이 청구하고요. 약식은 검사가 청구하는데 검사는 약식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1심 정식을 바로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판을 갈 수도 있고 약식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구약식 구공판 이렇게 구분합니다. 시험은 꼬박꼬박 나온단 말이야. 나오고 핵심이 뭐냐면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핵심이 즉결심판은 즉결심판 판사가 직권으로 심리합니다. 즉 검사 피고인이 서로 다투는 구조로 안 이루어졌단 말이야.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지만 즉결심판장에 경찰서장은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즉결판사하고 피고인 둘이서 재판해요. 직권으로 그냥 심리한단 말이야. 근데 1심 공판 절차는 서로 판사가 따로 있고 검사 공개하고 피고인 방어하고 이런 절차로 돼 있죠. 소송 형태로 돼 있는데 즉심은 소송 형태로 사실 안 돼 있죠. 그다음에 약식은 또 핵심이 뭐냐면 검사가 낸 서류만 가지고 판사가 혼자 재판해요. 이거는 검사 출석도 안 합니다. 피고인 출석도 안 하고요. 여기는 법정에 그 판사하고 피고인이 나와서 둘이 싸우죠. 근데 이거는 싸우는 것 자체가 없어요. 오로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판사가 받아들이냐 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일체 아무 방어를 못합니다. 억울하다 뭐 봐주세요 이런 말을 일체 못해요. 피고인의 관여가 일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서 나오는 약식 명령 주로 이제 벌금만 나오는 건데요. 벌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정세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1심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벌금의 형이 자기한테 유리하다 또는 받아들일 수 있다, 수긍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로 받는 게 편하죠. 재판 안 나가도 되니까. 재판 받는 자체가 고통스럽거든. 그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요는 1심은 서로 대면 심리하는 거죠. 정세판 절차는 당사자 대립 심리입니다. 요 3가지 특색을 기억하시면 그 차이점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요. 즉심은 직권으로 심리하고 여기 가이노트에 다 그려져 있어. 가이노트 67페이지 펴놓으세요. 가이노트 67페이지에 돼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그 가이노트 판서를 보충해 놓으세요. 이걸 잘 활용하시고 가이노트는 그렇게 기본서를 읽는 동안에만 보시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초당에서 벗어나면 가이노트는 버리시고 책으로 가셔야 돼요. 항상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즉심은 경찰서장이 청구하지만 즉심 판사가 직권으로 심리하는 게 즉심의 핵심이고 약식은 검사가 청구하지만 검사가 낸 서류만 가지고 서면으로만 심리할 뿐이다. 1심은 이제 당사자끼리 서로 대립해서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당사자 주의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간이한 재판 절차를 그럽니다. 즉결 심판 약식 둘을 간이하게, 간단하고 쉽게, 이 말이 간이지, 간단하고 쉽게 재판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 공판 절차도 간단하고 빨리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간이 공판 절차로 그러죠. 간이 공판 절차. 간이 공판 절차는 언제 하느냐면 피고인의 법정에 자백할 때예요. 자백할 때 공판 절차 자체를 간단하고 쉽게 한단 말이야. 간이 재판 절차하고 간이 공판 절차하고 달라요. 둘이 비슷하니 간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특히 약식하고는 매우 유사합니다. 약식하고 간이 공판 절차는 구별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늘 혼동을 일으키는데, 근본적으로 구분하자면 간이 공판 절차는 당사자 대립 심리하는 공판 절차에서 특징인데, 당사자 대립 심리라는 게 검사가 공개하고 피고를 방어하잖아요. 검사가 네가 절도를 한 거고 네가 살인을 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피고는 아니다, 절도한 게 아니고 내가 뭐 죽일 의도로 죽인 게 아니다라고 방어를 하잖아, 그지? 방어를 하는데 여기서 서로 다투어서 재판하는 것이 공판 절차인데, 자백했다는 말은, 피고는 법정에 자백했다는 말은 검사 말이 다 맞고 나는 안 다투겠다는 의사 표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돼요, 간이 공판 절차는. 근데 무엇보다도 요 자백은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판사 보고 판사한테 내가 범인이 맞다라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려면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만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출석해야 되죠.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판사 보고 내가 범인이 맞다라고 자백해야 되니까. 그래야 검사하고 다투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표시된 걸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약식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출석해야 안 해요? 피고인이 방어해야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전혀 방어권 보장이 일체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근본적으로 구별이 될 수 있어요. 피고인 출석을 하면 간이 공판 절차고, 피고인 출석 안 하면 약식 절차고, 그래서 공판 절차로 전혀 진행이 안 됩니다. 약식은 피고인 출석 안 해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일체 없어요. 근데 그 간이 공판 절차는 공판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피고인 출석해요. 그리고 피고인의 자백이기 때문에 그 자백한 그 이상으로 만약에 처벌되면 그건 방어하도록 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방어권 보장이 어느 정도 됩니다. 자백했지만.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그래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백했기 때문에 검사가 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있겠죠. 따지지 않겠죠. 반대 신문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두 개가 매우 유사해요. 반대 신문을 보장 안 된다는 거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전혀 필요 없다는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하나만 설명하면 그 전문 법칙 있잖아. 전문 법칙. 뭘 전문 법칙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법칙이죠.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영어로 하면 hearsay is no evidence 이거잖아. 이 말은 듣고 말한 것은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 그지? 듣고 말한 것은. 보고 말한 것, 전문이라는 게 전해 들은, 영어의 hearsay 번역이라고, hearsay, 전해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이걸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 법칙을? 원래 봤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쏘하고 보고 말하는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말하면 피고인이 네가 시력이 얼마야, 눈이 삐져서 안 삐져서 생명이 아니, 이렇게 따질 수가 있죠. 네가 나이가 얼마야, 기억이 얼마야 따질 수 있는데, 보고 말하는 사람이 법정에 나오지 않고 그 봤다는 사람부터 전에 들었다는 사람이 법정에 나오게 되면 피고인이 따지는 게 무의미하죠. 그래서 그 보고 들었다는 사람은 증거로 쓸 수 없으니까 너는 증인으로 나오지 말고 원래 봤다는 새끼, 그 새끼가 법정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 증거 법칙이 전문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라는 방어권을 보장해서 만든 법칙이 전문 법칙으로 그랬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칙. 그러면 이 전문 법칙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라는 방어권,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대 신문권이잖아.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래 봤다는 새끼가 법정에 나오도록 하고 그 봤다는 사람으로부터 전에 들었다는 새끼는 법정에 나오지 마라.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법칙을 만든 건데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절차에서는 전무법적 적용하면 되죠. 그죠?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할 필요가 없는 절차에서는 전무법적 적용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이 공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반대 신문 보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전무법적 적용돼야 안 돼? 적용할 필요 없어요. 적용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약식 절차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고 그러죠. 피고인 출석 안 하니까. 그러면 여기도 전무법적 적용돼 안 돼? 안 된다고. 적용될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즉결 심판은 법이 신속한 재판에서 전무법칙을 뭐 다 적용 안 한다는 규정은 없는데 전무법칙 적용 안 한 거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도 신속한 재판에서 전무법칙 적용 안 하고 전문 증거도 예외적으로 증거로 쓰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전문 법칙에 적용이 되면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전문 법칙이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요걸 살짝 꼬아버리니까 자꾸 헷갈려서 기억을 못하고 더듬거리던데 전문 법칙이 적용되면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전문 법칙이라는 건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거야. 전에 들은 건 증거로 못 쓴다는 거야. 그러면 전무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전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전무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지? 전무법칙 적용 안 되면 전문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으니까 전무법칙 증거로 써요. 그러면 약식 절차나 간이 공판 절차는 전무법칙 적용 안 되니까 전문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게 돼, 없게 돼? 전문 증거도 증거로 쓰게 돼, 못 쓰게 돼? 쓰게 돼요. 전문 증거도 증거로 쓰게 됩니다. 쉬운 건데 순간적으로 획 놔버리면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전문법칙이 적용되면 전문 증거는 증거로 못 써. 증거능력이 없는데 전문법칙 적용이 안 되니까 전문법 증거도 증거로 씁니다. 전문 증거도 증거로 써요. 이런 특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이 세 가지 절차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형태가 돼요. 직권은 판사하고 피고인하고 둘이 하는 거고 약식은 뭐 좀 넥타이 맸는데 판사가 혼자서 손이 부러지도록 타이핑을 혼자서 재판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판사가 굉장히 외롭겠죠, 그죠? 외롭겠죠. 그다음에 정식 그 공판 절차는 이렇게 검사, 피고인, 변호인 이렇게 서로 다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대립 형태로 되어 있다. 요 이미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문제 해결하는 이 세 가지 비교하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굉장히 비슷비슷하거든. 약식, 즉심, 간이공판, 특히 간이공판 절차 비슷비슷한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래서 책 순서대로 약식부터 보시죠. 약식 중요한 게 의입니다. 의에다가 별표 두세 개 놓고 약식 절차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공판 절차가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한 제도란 말이에요.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핵심입니다. 약식은 서면 심리한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키예요. 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와 같은 재산형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를 말합니다. 벌금, 과료, 몰수 다 재산형이죠. 재산을 뺏는 형이죠, 그죠? 벌금과 과료 차이가 뭐라고? 액수 차이란 말이에요, 그지? 5만 원까지가 벌금, 5만 원 밑으로는 과료, 몰수 이런 걸 합니다. 구류 못 때려요. 구류는 즉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뺏는 자유형은 못 때리죠. 재산만 뺏는 재산형만 가능합니다. 약식 절차형 재판을 약식 명령으로 그러는데 재판의 일종이 명령, 재판의 종류는 결정, 판결이라고 구분할 때에 여기에 명령이 안 들어갑니다. 약식 명령은. 명령은 누가 하는 재판이 명령이야? 법관이 하는 재판을 명령으로 하죠. 결정 판결은 누가 하는 재판을 결정 판결로 그러지? 법원이 하는 재판을 말하죠. 법원의 재판. 판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수소 법원을 말하는 거고요.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죠. 그래서 단독 판사 재판부나 합의부 재판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단독 판사 재판부는 재판장이 곧 법원이 되는 거죠. 합의부는 재판장 따로 있고 배석 판사 따로 있고 이 세 사람이 합의해서 재판하면 법원의 재판이 되는 거죠. 약식 명령은 요 단독 판사 주로 단독 판사 사건이에요. 약식 명령은 약식 명령이 판사로서 재판장이 판사로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서 하는 겁니다. 약식 명령은. 그리고 명령은 변론을 열질 않죠. 결정도 변론을 열지 않습니다. 판결은 변론을 열어요. 그다음 판결에서 형을 선고할 수 있죠. 근데 명령 결정에서 형을 선고 못합니다. 그럼 약식 명령은 변론을 열지 않는 점에서는 판결은 아니죠. 변론이라는 게 검사 피고인이 나와서 서로 말을 한단 말이야, 그지? 말을 주고받는 게 변론인데 약식 명령은 피고인도 안 나오고 검사도 안 나오고 검사는 수렴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검사의 서면 변론만 사실 있는 셈이니까 변론 기를 열질 않아요. 그런 점만 보면 결정에 가깝고요. 법관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서 하기 때문에 결정 판결입니다. 결정이 아니면 판결인데 명령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변론을 열기 때문에 결정에 가깝고요. 형을 선고하는 점에서는 또 판결에 가깝죠. 그래서 결정과 판결 사이에 존재하는 제3의 형태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요 명령이 안 들어가요. 명령. 약식 명령으로 하지만 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이 아니고 판결 결정 명령과 다른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제3의 특별한 재판이에요. 뒤에 재판의 종류에서 또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고 구류는 안 된다. 명령은 아니다. 이거 인천 그 아시안 게임에서 유명한 거죠. 일본 참 여기 이 인천 남부가 1억을 바꿨다며? 인천 사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미추홀구로 바뀌었대. 남부가 남부가 아니고 남구가 미추홀구로 역사적 지명으로 간다 그러대. 그러면 뭐야 서구 있고 뭐야 부평구 있고 동구로 남아 있나? 동구도 없어졌나? 거기에 일본 수영 대표가 취재진 카메라를 절도한 혐의로 입건됐는데 약식 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 맞았어요. 그리고는 일본에 돌아가서는 누가 뭐 거짓말해서 그렇다고 떠들다가 이제 정세판 청구하겠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왔죠 다시 그죠? 그리고 또 정치재판에서 그대로 벌금 100만 원 맞았어요. 그다음에 원전 도박한 오수환 임창이 벌금 약식 기소될 듯 약식 기소됐죠. 해서 법정 최고형 맞았어요.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했는데 뭐 정세판 청구 안 했죠. 700만 원 기소했는데 아마 1천만 원 맞았을 거야. 벌금 1,000만 원 떼서 검사가 기소한 거 이상으로 때렸어요. 판사가. 그리고 얘는 미국 가서 한 2년간 돈을 크게 벌었고 얘도 뭐 국내에서 좀 했죠. 그죠? 얘네들은 정세판 받는 것보다 이게 낫지. 전과 뭐 벌금 전과가 낫지만 벌금 내고 빨리 미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저놈은 어떻게 됐어? 저놈은 아니 저 미국 가 있는 강정호 그 새끼는 집행유예 받는 바람에 비자가 안 나가지고 못 가고 있잖아요. 미국에. 그지? 벌금이 그러니까 벌금을 그건 전과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저거 실형을 받아야지. 자, 약식 절차 요건 가볼까요? 요건 대상 아까 의회에서 본 거죠. 지방법원관들에 속하는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입니다.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사건 또 줄을 쳐놓고요. 단독 사건에도 합의관을 불문하고요. 주로 이제 단독 사건일 텐데 벌금 과료 몰수는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으면 족하다. 법정형에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으면 됩니다. 아까 법정형은 선택형하고 또 무슨 형이 있다고 그래서 병과형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지? 법정형은 단독형도 있지만
그래서 그 형법 329 절도는 타인의 채무를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판사는 징역도 때리고 벌금 둘 다 때리나면 징역, 벌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때려야 되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죠. 또는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선택형입니다. 선택형. 그래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때리니까 이게 6년 이하의 징역하고 1천만 원의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판사가 벌금만 선택할 수 있죠, 그죠? 벌금만 선택해서 때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건 약식 기소가 가능해요. 벌금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그지? 근데 6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의 벌금, 6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벌금 해버리면 판사가 오로지 벌금을 못 때리지. 징역도 때리고 벌금도 때려야 되잖아, 그지? 이럴 때는 이거는 약식 명령을 못 내려요. 그래서 이 둘을 같이 때리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병과형입니다. 병과형. 병과가 이 병이 나란히 병이야. 나란히 병. 나란히 병. 한일 합병할 때 병이 나란히 합했다 해서 병이단 말이야. 병렬 연결, 직렬 연결 어릴 때 배웠죠, 그죠? 병렬 옆으로 나란히 붙인 거잖아. 그래서 나란히 과한다 해서 병과하는 건데 선택이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됐을 때만 약식 기소가 가능합니다. 병과형으로 됐을 때는 안 돼요. 법정형의 선택적으로 선택형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검사가 청구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검사의 청구에서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수는 없다. 별표해놓으세요. 직권으로 약식 기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임창용이란다. 강정호. 나는 로젠탈을 대상으로 또 한번 홈런 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강정호를 검사가 이게 참 축구를 좋아하는 거고 야구를 잘 모르는 새끼 같아. 그래서 이제 정식 기소를 했어요. 판사가 보고 판사는 또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얘는 정식 기소해서 안 되고 빨리 미국 보내줘야 되니까 얘 약식 그 재판에 회부하려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검사가 봐주려고 약식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보고 이 새끼는 약식 기소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정세판에 붙여야 되겠다. 이러면 직권으로 정세판은 회부는 가능합니다. 아마 이렇게 쓸 것 같은다. 이랬던 것 같아. 검사는 약식 기소를 했는데 판사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정세판에 직권 회부한 것 같아. 이 판사 이 새끼가 저 얄못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뭐 피자가 안 나오니까 원래도 뭐 걸렀지 뭐. 집행유예 뭐 2년 받았나? 1년 받았나? 집행유예 기간 지날 때까지 비자가 안 나올 거니까. 근데 약식명령 청구는 검사가 하는데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을 해야 된다. 이것도 줄쳐놓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한 장의 공소장에 그 공소장에다가 써놓고 도장을 파놔요. 도장을 이렇게 파서 또 그러겠는 모르겠는데 약식 명령을 요구하면 약식을 구한다. 요를 파고 정세판을 처음부터 요구한다 하면 구공판에 파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어요. 그러면 그 약식이 찍혀져 있으면 그 약식도 전담 판사가 있거든. 그 사람한테 가요. 각 그 법원에 밑에 나와 있죠. 약식명령 청구의 취지를 부결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 다음에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서에 청구하는 벌금 또는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한다. 그래서 아까 오송환이하고 임창용이 700만 원 그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을 구한다라고 써놨었죠, 그죠? 7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때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즉결에는 없습니다. 즉결 심판의 경우는 없어요. 뒤에 가서 또 비교해서 보시고 둘을 잘 비교해야 됩니다. 즉결하고 약식하고 비슷비슷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고 또 그걸 혼동을 노리는 문제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둘을 계속 비교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공부한 거죠. 앞에서 즉결하고 약식의 경우는 공소 1번자에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공소 1번자에 적용 안 되면 증거물하고 그 공소장하고 한꺼번에 같이 낸다 그랬죠. 그죠? 자, 거기 다시 우리가 앞에서 본 게 또 나와요.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에 필요한 증거 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줄쳐놓고 즉 약식 절차는 공소 1번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 약식명령 청구에는 공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지만 공소장 부분을 첨부하거나 피고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왜 그럴까요?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는 이유를 알면 해결이 쉽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할 때에 공소장을 반드시 내야 된단 말이야. 공소장을 안 내고 공소 제기는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공소장을 피고인 숫자만큼 2장을 써내요. 피고인 숫자만큼 또 써냅니다. 피고인이 3명이면 3장, 2명이면 2장, 1명이면 1장 더 써낸다고 써가지고 한 장은 정본이다라고 써놓고 한 장은 부본이다고 써붙여요. 그래서 정본은 판사가 갖고요. 부본은 피고인한테 붙여줍니다. 왜 붙여줄까? 응? 공소장에는 반드시 뭐가 쓰여져 있어? 피고인하고 공소사실이 쓰여져 있죠. 피고인 강정호, 공소사실 너 이 새끼 음주운전한 거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낸 거다. 그래서 피고인이 받아보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걸로 재판에 걸렸구나. 잘못하면 잣될 수 있구나 해서 방어 준비를 해야 되죠, 그죠? 변호사 사고 그다음에 뭐 피해 배상 시키고 고의가 같으면은 피해자들 찾아가서 고소 취소해 달라고 배상금 물어주고 뭐 합의서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방어를 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피고인의 방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공소장 부분을 법원이 송달해 준단 말이에요. 검사가 송달하진 않아요. 법원에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절차에서만 공소장 부분을 송달하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필요 없는 절차에서는 공소장 부분을 송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약식 절차로 하면 핵심이 뭐라 그랬어? 서면 심리 얘기지. 피고인 출석해 안 해? 안 한다 그랬죠?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절차로 그랬죠. 방어권 보장 받고 싶으면 뭘 해야 돼? 정세판을 청구하면 돼. 1심 정세판을.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 부분을 첨부하거나 피고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서면 심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식 절차 심판으로 가보겠는데 처음에 약식 기소를 받은 법원에서 보니까 이거는 약식 기소를 해서는 될 게 아니야. 강정호처럼 얘는 보니까 음주운전이 전과가 벌써 2번 있어. 3번째예요. 그러면 이거 안 되죠, 그죠? 벌금만 때려서 안 된단 말이야. 실형을 살려야 됐다. 그러면 직권으로 정사판을 회부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 경우가 있죠. 그걸 정식 재판 공판 절차 이행인데 이행이란 말이 옮겨간다는 거고요. 일상용어로 쓰면 직권에 의한 정세판의 회부입니다. 직권에 의한 정세판의 회부, 신체에 의한 정세판의 회부가 아니고 판사, 약식 전담 판사의 직권에 의한 정세판 회부인데 2 경우단 말이야. 이행의 사유가 약식 명령을 할 수 없거나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약식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벌금형이 법 규정이 없는 경우인데 검사가 잘못 기소한 경우 또는 무죄를 하거나 면소하거나 공소가 관할 위반 재판할 경우 형면제 무죄 판결을 해야 될 경우입니다. 이거는 왜 정세판에 회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거는 변론을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론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변론을 여는 것은 검사의 해명을 듣고 피고인의 또 해명을 들어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를 써놨어요. 이 경우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을 출석시키고 변론을 열어서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기억하면 무죄 면속 공소가 관할 위반의 재판을 하거나 형면제 무죄 판결할 경우에는 정세판에 직권을 회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를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약식 명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는 경우 벌금 과료 몰수 이외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 강정호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행의 절차 봐봐. 강정호 구해놨잖아. 음주운전 3제 나오죠. 강정호 정세판에 넘겨졌다. 직권으로 판사가 직권을 회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망치는 건 자기야. 자기를 망치는 건 자기입니다. 여러분도 권력을 경찰이 되면 권력이 뭐 작으나마 권력이 생기는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망칠 수 있어요. 자기를 잘 컨트롤해야 돼. 안희성이 뭐 유력한 대권 주자에서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로, 그것도 치사한 성폭력 피의자로 수사받을지 누가 상상을 했겠어, 그지? 자기가 가진 권력, 알량한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정세판 이후의 절차는 공소장 부분을 송달합니다. 공소장 부분을 왜 송달해 준다고? 이제 피고인이 정세판에 들어가서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공소장 부분을 송달해 줍니다. 그리고 증거를 반환해야 되죠. 이때 공소 1분주의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대법 판례는 이거 반환 안 하더라도 위법한 건 아니라고 판시를 한 게 있죠, 그죠? 앞에서 봤잖아요, 그죠? 책에 간단하게 해놨어요. 판례는 반대 결론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약식 절차 심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쉬었다 가자.